자, 그럼 데일리인트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폭탄 선언 하신다면서요? 네, 폭탄선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샷 잡아주십시오. 네, 크로징벨에 지금 보니까 뭐 좋아요가 폭주하더라고요. 폭주하고 어제 박하윤 아나운서신가요? 2,000개 정도의 좋아요가 있고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일리인트가 좋아요가 그것보다 좀 처져요. 한 500개 정도 이 정도 나오는 편인데 참을 수 없다. 크로징벨보다 좋아요가 더 못 나온다. 그럼 저는 뭐 심각하게 이 데일리인트에 대한 하차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4,900명이 보고 있는데 요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컨텐츠 클립이 올라오면 이 조회수는 제가 또 많긴 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조회수 수가 이렇게 몇 배가 차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좋진 않은 거죠. 거기는 거긴 보는데. 거기는 예능이고 요건 또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그럼 제가 뭐 예능으로 할까요?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박근영 조회가 안 부장. 나오면 단식 가시는 거 어때요? 단식. 19일. 그건 좀 먹어야죠. 왜 굶어요? 2,000 넘을 때까지 단식. 엑스맨인 것 같은데 옆에서 도와주려는 건지 안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요, 자, 예. 화면 좋다 이렇게만 잡아주세요. 근데 뭐 여러 번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좋아요 누른다 2번 이렇게 4번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두번 네번 짝수 안 됩니다. 홀수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좋아요 많이 누르면 저한테 좋은 건 없어요. 그죠? 박근영 근데 이제 부장님과- 이건 자존심의 문제인데. 자존심입니다. 예, 아무튼 좋아요가 너무 이렇게 크로징벨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네. 제가 이제 크로징벨을 잘 못 봅니다. 이제 장 맞추고 바로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도 좀 바쁜 시간이긴 한데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방송이 조회가 2,000개인 거예요. 그럼요. 왜 2,000개지? 그 생각을 아니,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 박가영 아나운서 나오는 영상은 조회수가 2,000이 안 되는데. 좋아요. 알겠습니다. 참 너무 아니면 박근영, 박하윤, 박가영 이렇게 박재영.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박재영. 박재영? 또 이거 나만 네. 살짝 빼고 나 콜. 같이 내가 하차를 고민한다 그랬는데 나만 거기에 싹 빼고. 박순혁까지? 야, 이씨.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 분 좋아요. 지금 삐지기 일보 직전이시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수로 눌러야 됩니다. 홀수로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23.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가 일단 들어왔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하방에서 일단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죠. 전통적인 배당 업종인 보험 업종이 그래도 오늘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감산 이슈 때문에 중소형 철강이나 그 다음에 강관 업체들 괜찮았고 오늘도 오전에 5G 통신 장비주들은 꽤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종가물입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제약바이오 해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미용기기 쪽도 오늘 좋았고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LPG 관련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등이 강세였습니다. 이 낙폭 과대였던 한미반도체와 덕산하이메탈, 유진테크 등 일부 반도체 소부장도 반등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은 상당히 중소형주들이 괜찮게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 청약 흥행 소식의 일부 로봇주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관련된 일부 다른 정치인 테마주 급등이 오늘 장의 좀 특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 반등을 제한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5%로 상향 돌파한 영향입니다. 이게 2007년 이후 처음이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 이 마감 시황을 끝나고 아마 이선엽 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국채 손실에 따른 대규모 로스컷이 실행됐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어떤 그 금리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좀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10시 20분을 기점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 시작했고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 안착 시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일선 방어되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경기선이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게 깨지면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낮아지는데 이건 굉장히 지켜주고 주가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랐다는 겁니다. 중화권 증시가 또 플러스 전환했고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일부 저점 매수가 또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틀 연속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보험이나 기계,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적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12시를 지나면서 일본 BOJ가 대규모 금융 완화 지속과 장기금리 상한은 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주요 지수가 급등 시점에
중국 정부의 민간 경제 발전 지원책이라고 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어떤 의지를 나타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7월 민간 경제 발전 확대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후에 제도적 조치가 공식적으로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천연가스 시설 파업 종료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쉐브론사가 노조 간 합의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강세를 좀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강세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시장 반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도 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낙폭 축소 마감을 했고요. 전 저점인 2480선 수준까지 하락 이후에 2500선 그리고 경기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축소되면서 다시 하락폭 상당 부분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중화권 증시 급반등 이외에 상당히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없었지만 9월 FOMC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다음 주에도 2470선, 80선 이 정도의 지지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보험 매수했고요. 전기전자, 의약품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통신과 금융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제약, IT 부품 일부 매수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상승 제한되면서 일본하고 중국 두 개 국가가 구두 개입을 하는 영향에 1430원 중반대로 하락을 다시 했고요. 업종별로는 삼성화재 중심으로 보험주가 강세였고 기계, 통신업도 상승세 기록한 반면 이해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세였는데 특히 이제 해운주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원주 창고업 하락세였고요. 유통업과 건설업, 화학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상승 전환 영향에 전기전자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됐고 그 외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주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세에 하락하면서 다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축소됐는데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IT 부품, IT 하드웨어 등 9월에 하락세가 지속됐던 업종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유입되면서 강세였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상승 전환했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와 통신 장비주들은 약세 전환했습니다. 환율은 천만 다행이었죠. 그건 뭐예요? 천만 다행이었어요. 왜요? 반등 나왔어. 반등 나와서? 반등이 아니라 낙폭을 좀 줄였으니까. 천만 다행이었어. 그래요? 오전에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빠졌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큰일 났다 싶었는데 막 중국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다행이긴 다행인데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데 참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자, LG엔솔 폴란드 배터리 공장 생산 중단 소식이 있습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된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어제 이제 장 마감 끝나고 오후 늦게 LG 에너지tion 관련해서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생산 중단 소식이 뉴스화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여부를 굉장히 좀 파악하는 이슈들이 좀 오늘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 완성차 업계 쪽에서 유럽과 미국 전기차 수요 감소로 감산 요청을 했다는 이슈의 보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SN 리서치와 IBK 투자증권 자료 중에 발췌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완성차 배터리 공급 추이 중에 유럽 쪽에 이 빨갛게 동그라미 쳐지는 부분 있죠? 네. 폭스바겐 그룹에 들어가는 23년 2분기의 어떤 그런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쪽에 이제 공급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이유를 일단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전부 다 0은 아닐 거고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생산 중단은 아니고 2분기 컨퍼런스 콜 당시 제시했던 가이던스에 기반영되어 있는 수준의 가동률 조정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게 폭스바겐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 22년부터 23년 사이인데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글로벌 판매고요. 네. 그다음에 이 황색 쪽의 막대 그래프는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입니다. 중국을 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처지는 분위기는 아니죠. 분위기를 봤을 때 올해 1월, 2월 쪽은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작년 비해서 그렇게 처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폭스바겐향 LG 에너지솔루션의 출하량 22년부터 23년까지의 출하량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출하량도 폭스바겐향으로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죠? 데이터를 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면은 있긴 하지만 이미 올해 2분기까지 작년 수준의 물량이 LG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나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폭스바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장은 하는데 눈높이를 조금 못 맞춘 성장이 보이고 있고 상반기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은 18조 원으로 딱 22년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매출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향후 4개월 이상의 셧다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셧다운이 필요한 만큼 물량을 이제 상반기에 많이 밀어 넣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공장은 주요 고객의 수에 맞춰서 가동률 조정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고 그 폭이 아직 크지 않고 7월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공유했던 가이던스에 녹아있는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이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줬다는 이야기죠. 4분기 대규모 재고 조정이 없다면 아직 실적 조정의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기관들이나 다른 쪽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 공장을 뭐 셧다운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리츠증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고객사 수요 둔화로 폴란드 배터리 공장 관련된 일부 가동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 이 강조하는 2차 전지의 산업 핵심은 시장의 미국 시장의 선점 전략 그리고 고객사 퀄리티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인데 실제 국내 배터리 셀 저조 기업들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유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얼티엄 셀즈를 시작으로 고객사양 전략적 생산 설비를 모두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미국 대비 유럽 시장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좀 여류인 이유는 CRMA 등 공급망 정책의 생산자 구매자 인센티브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리고 최종 완성차 기업들의 EV 경쟁력이 좀 여류에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EV 침투에 따라 수요 증가율이 좀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은 10% 언더일 거고 지금 글로벌 기준 중국은 35.8%까지 이제 EV가 이미 많이 이제 나간 거고요. 유럽도 22.5% 7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꽤 높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 시점에 폴란드 전체 가동률 제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의 연간 EV 판매량은 2022년 58만 대 정도 수준이었고 23년 7월에는 누적이 37만 3천 대 그리고 동기간 ID 시리즈 판매량은 각각 22년에는 24만 대와 올해 7월까지 누적은 17만 대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23년 7월 기준 유럽 내의 EV 판매량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럽에서 폭스바겐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7월 기준입니다. 그죠? 7월 기준 거의 3만 8천 대 폭스바겐이 팔았고 스텔란티스가 22,800대 그리고 테슬라가 19,000대 정도 팔았고요. 폭스바겐이 꽤 유럽에서는 잘 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법인 생산 캐파가 총 100기가와트시 수준이고 고객사 EV 생산 라인 플랫폼 맞춤식 파우치형 배터리 납품 중인데 가동률은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폭스바겐은 독일에 위치한 MEB 플랫폼에서 근로자 한 1,1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동률 조정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폭스바겐 생산 라인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EV 전략과 신차 출시 스케줄에 따라 가동률 정상화 시점도 또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지역 배터리 출하량 추이인데요. 지난 6월 달에 꽤 많이 나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7월에 조금 줄긴 했습니다. 좀 줄었고,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유럽 지역 배터리 셀 출하량 기준 점유율인데 CATL이 1위로 올라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처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이 환경적으로 일단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CATL이 이렇게 뭐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주춤할 때 좀 올라간 것은 이 LFP를 잘 팔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럽 쪽에서 삼원계를 잘 팔았다. 삼원계 잘 팔죠. 예, 그 LFP를 판 게 그렇다면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3원계를 잘 팔면서 저렇게 유지가 됐다는 것은 조금 시사한 바가 있죠. 그거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법인데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통 그 유럽 시장은 역시 이제 테슬라 쪽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고객사가 좀 물량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하나70 원통형 전지를 납품 중에 있지만 주력 고객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 90%는 거의 다 테슬라 쪽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조금 뭐 이슈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유럽 쪽이 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지금 뭐 영국은
저 연장했고 연기했고. 네, 그렇죠. 영국이 뭐 2030년부터 35년까지 연장을 했죠. 유럽 연합도 약간 뭐 좀 분위기가 뭐 보조금 조사 착수 들어갔죠. 독일도 조금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살짝 지금 자동차 노조 지금 파업에 들어갔고 분위기가 살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들이 이제 전기차 전환에 대한 브레이크 걸리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노조가 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을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 전환이 결국은 자기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도 많은 전환이 급속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중국 업체만 배불리더라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내년인가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유권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어떤 보조금 혜택이 들어가는 것들을 노동자 중심으로 좀 뭔가 바꾸기 위해서 영국 총리도 뭔가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인데 계속 빠집니다. 지금 오늘 22일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0.15만 위안이 하락한 톤당 18만 2,500위안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네. 21년 10월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탄산 리튬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일 연속 하락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면 2차전지 양극재 쪽은 판가가 좀 계속 빠지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보면 저는 예전에 태양광이 좀 생각나거든요. 오. 어. 오.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때 태양광도 사실 정부 보조금 없이는 안 되는 산업이었고 네. 지금 2차전 그러니까 전기차도 사실 보조금 없으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때 태양광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도 중국이 뛰어들면서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설하면서 중국 막 보조금 받으면서 막 그 생태계를 교란시켰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때 2011년도에 그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보조금 엄청 많이 주다가 보조금을 11년 중단을 해버렸어요. 지금 유럽이 약간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보조금 뭐 준다, 뭐 전기차 전환하랴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말 싹 바꾸거든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그런 것들 보니까 자꾸 입 조심하라고. 아니,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면 조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중요한 얘기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생각보다 자동차와 부품 업종들 타이어도 좋았죠? 최근에 좀 좋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저평가 매력 부각에 대한 분석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자동차는 자꾸 피크아웃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계속 피크아웃. 계속 뭐 좋으면 좋은 대로 피크아웃입니다. 근데 계속 실적은 좋았고. 네, 계속 좋아요. 근데 이제 환율과 경쟁 환경 악화로 뭐 기대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언더퍼폼을 했는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볼륨이 나가고 있고 우호적인 환율 전환 그리고 제품과 지역의 믹스 개선으로 매출액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재고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탄탄한 선진 수요가 인센티브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 그리고 부품사 같은 경우는 운임비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완성차의 하반기 이익 추세는 피크아웃 우려와 달리 현대자증권에서는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시성을 높이면서 어닝 시즌을 맞아서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현대차 재고 추이와 기아의 재고 추이입니다. 이 재고 추이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고개를 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지금 차트를 보시는데 파랗게 이렇게 중간에 막대가 쭉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하늘색으로. 예, 하늘색 그죠? 네. 그게 이제 적정 재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갖고 있는 게 재고가 적정 재고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사이 정도가 이제 현대기아의 적정 재고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판매를 하기 위한. 근데 그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1.5개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정화되는 어떤 재고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은 반도체 공급 안 돼갖고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괜찮은 수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차림 보시면 북미의 인센티브 추입니다. 이 보시면 검은색 선이 산업의 평균 인센티브고요. 약간 짙은 파란색이 현대차 인센티브, 그 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기아차 인센티브인데 상대적으로 기아차가 인센티브율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 분위기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산업 평균보다는 현대기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딜러들이 판매할 때 네. 그 주는 인센티브를 네,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잘 안 팔리면은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높게 주고 많이 팔아야 되기 줘야죠. 때문에 밀어내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줘도 일단 판매가 된다는 것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조금 호흡이 긴 경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장기 투자로 보는 경우에는 완성차를 담아서 반등에 대응하는 전략을 유효하다고 봤고요.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원한다면 완성차 반등 타이밍에 현대차 그룹 의존도가 높은 대형 부품사, 그러니까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단기 플레이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파업 노조, 그러니까 UAW죠. 이 관련된 파업 장기화가 되면 미국 완성차 의존도 높은 부품사에는 매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노조가 요구하는 40% 인건비 인상안에는 여기 준하는 현지 공급망의 인건비 인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북미 거점을 굉장히 강하게 확대하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어떤 매출도가 높은 업체는 조금 수익성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포드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GM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올리면 부품사에게도 그게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그럼 현지에서 지금 파업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인의 58%가 이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 글쎄요, 뭐 기사가 이제 이 기사만 갖고 이게 정답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약간 뭐 파업을 조금 정당화하기 위한 기사일지 아니면 정말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파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화되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뭐랄까 설문조사 같은 거는 이제 모수가 이제 작으면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튼 파업에 대한 분위기가 일단 미국에서는 뭐 야 파업하지 마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장기화될 건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뭐 현지에서 미국인들도 이걸 뭐 지지한다 이래버리면 파업에 대한 장기화 이슈가 생기면 뭐 반사 이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3사 그러니까 이번에 파업에 동참한 3사가 GM, 포드, 스텔란티스 전기차 매출 비중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반사 이익은 전기차 잘하는 회사들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관련된 부분사도 보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방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아쉬운 이게 거. 제가 이제 이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 북미 쪽의 현대기아와 도요타 대비 인센티브 추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도요타가 100이고요. 인센티브가 도요타가 100이고 네. 도요타 대비 현대가 얼마냐 보면 파란색이 200보다 훨씬 높여져 네. 있죠. 그리고 도요타 대비 기아가 100 한 뭐 30, 140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토요타를 100으로 놓고 현대하고 기아하고 보면 도요타 대비 현대 기아가 인센티브가 높죠. 그죠? 네. 저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요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넘사벽인가? 아 이게 그 뭐 이제 현대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지금 예전에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현대차는 굉장히 막 서민들이 타는 차였고 도요타는 또 많이 팔리는 차였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유상이 또 많이 높아진 근데 거죠. 표를 한 번만 다시 좀 띄워주시면 22년과 23년 그 사이 들어올 때는 네네. 100보다 아래였어요. 50까지 찍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근데 저게 네. 인센티브를 네. 절대치로 보면 안 되는 게 비싼 차를 많이 팔면 1억짜리 차
인센티브랑 저게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절대 금액일 거예요. 또 그것도 일리 있네. 그래서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미국 더 저기 시장에서 낮아지면 참 좋을 그렇죠. 텐데. 네. 일본 차를 어쨌든 따돌리고 네. 뭔가 점유율을 높이는 게 참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전기차도 못 만드는 도요타. 네. 근데 이제 2022년, 23년도에는 아무튼 50까지 떨어졌다면 도요타 대비 인센티브 추이가 절반 정도까지 갔다는 건 잘 팔았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데 다시 이게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로 좀 가는 느낌?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뭐 절대 매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워낙 싸니까요. 뭐 어떤 관련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뭔가 호재가 나온다면 지금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나라 그 완성차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태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쪽에 러스트벨트가 바이든이 승리했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게 약간 둘 다 좋은 게 협상이 잘 돼도 제조사 중심으로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거다. 노동자 중심으로 잘 그렇죠. 되면 뭐 임금을 엄청 올려줘야 되니까 미국 자동차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그 주가는 왜 못 가나 싶은데 다올투자증권에서 또 HL만도 관련해서 네, 좋은 뭐 이거는 리포트를. 시간상 제가 좀 그냥 스킵을 하는 게 스킵할까요? 좋고요. 오늘 뭐 HL만도 관련된 뭐 리포트가 다울투자증권 나왔는데 침묵을 깨고 날아올 시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리포트였고요. 오늘도 HL만도도 일단 올라왔는데 지금 나머지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시간상 AI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넘어가죠. AI. AI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네. 5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청약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고 네. AI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H백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H백 오더컷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최근 AI 수혜주를 포함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 사태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의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H백 주문을 줄였다는 보도 기사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근에 기술주를 압박했던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 부분인데 이제 클리브랜드 리서치에 따르면은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H백 주문을 20에서 25% 축소한다. 그리고 하지만 24년 주문은 여전히 23년의 3배 수준이다. 이렇게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네. 주문을 줄이는 게 포인트인지 아니면 올해보다 내년이 3배라는 게 포인트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주문을 줄인다 오더컷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은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중이라고까지 또 클리브랜드 리서치에서는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지타임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디지타임즈라는 다른 이제 매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대만. 예, 그렇죠. 현재 업계가 동의하는 내용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H백은 아직도 매우 인기가 있고 COWS 이게 뭐냐면은 칩 온 웨이퍼 온 실리콘입니다. 캐파 부족 때문에 리드 타임이 40주에서 50주까지 연장되고 있다. 수요가 엄청나다고 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설령 주문을 조정했어도 AI 서버 구매는 급격하게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일부 고객들이 H백 주문을 조절한들 AI 서버 수요는 매우 강력하고 내년 서버 ODM들의 출하량은 2배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타임즈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컷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줄인다는 이야기는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 AI가 워낙 시장에서 넘사벽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너무 이제 HBM이나 이런 것도 신성시되어 왔기 때문에 오더컷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굉장히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디지타임즈의 보도처럼 일부 주문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서플라이 체인의 올해 내년의 이익 전망 수요가 하향되는 것을 걱정할 단계는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매크로 관련된 조정 관련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AI 수혜주,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장중에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사진은
키움 증권에서 올려준 건데 이거는 뭐냐면 디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디램 스팟 시장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세션 체인지라 해갖고 오른쪽에서 네 번째 쪽에 보시면은 세션 체인지가 있죠.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이에요. 초록색, 빨강색으로 된 네, 화살표요. 그렇죠. 예. 초록색, 빨간색 화살표인데 네, 초록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올라오네요. 빨간색이 내린 건데 디램 보세요. 스팟 가격이 대부분 다 올라갔죠. 대부분 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낸드 쪽입니다. 낸드 쪽에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낸드 쪽에서도 다수 제품들이 다 초록색으로 올라왔고 보합 초록색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디램과 낸드가 스팟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꽤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지해 주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재밌는 걸 가져와 봤는데 네. 자,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거 다음 사진이요. 요거 다음 거야. 이게 다음 겁니다. 예, 이겁니다. 이게 이제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쪽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플랫폼에서 가져온 그 자료인데 재밌어요.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한미반도체 관련입니다. 물리셨군요. 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 곽 대표가 일단 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월 24일부터 공시 내역을 쭉 보면 수량과 매수 단가 그에서 매수 금액이 나와 있죠. 총 115억 이상을 샀습니다. 120억 가까이 샀어요. 그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9월 21일까지 이제 22만 주 이상 샀고 단가로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 마이너스예요. 계속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적극성, 어떤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내부자가 사는 것이 100%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답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TC 본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한 의지나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한미 반도체가 한 3%대 정도 네, 올라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오는 줬고요. 추가적으로 이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지는 정말 한번 지켜볼 만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투자는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미국 상무부 부장관으로 불리는 돈 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무부 부장관입니다. 미국 쪽에 21일 날 어떤 말을 했냐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강조하고 싶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 장비 반입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이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상무부 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일단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 사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이렇게 AI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H100 오더컷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이 굵직굵직한 몇 가지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는 1,500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안님께서 박 부장님 최고이십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1,500개예요. 25분 남았어요. 25분. 1,500개면 많은 건데? 어제 박하윤 아나운서가 2,000개가 넘었어요. 지금. 그건 네, 하루가 그렇죠. 지났잖아요. 아, 그런가요? 하루가 지나서 2,000개인 거고 지금 요거 30분 됐는데 1,500개입니다. 아무튼 뭐 고퀄리티 마감 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알아서 판단들을 정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주말에 하차 여부를 근데 박하연 아나운서랑 대결하면 안 돼요, 경쟁하면. 저는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요? 본심이 나왔어. 같이 하고 싶대. 경쟁이 아니라. 저도 박하연 아나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채팅에서는 너가 하차하고 둘을 앉으래요. 박하연. 그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까지 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